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것들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고 거꾸로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동의 착각, 남녀의 착각, 상하의 착각, 강약의 착각, 시간의 착각, 전체와 부분의 착각, 그리고 관계에서도 착각이 일어나며 수많은 것들을 혼돈을 일으키고 정답과 해답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며 참것이 돼 있어서도 착각이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은 이동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이동이 잘 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동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즉, 전염이 잘 되는 것은 전염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전염이 안 되는 것들은 전염된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총량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게 있어요. 총량의 법칙, 따른다. 어떤 뜻이냐. 자, 지갑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10만 원은 철저히 총량의 법칙을 따르죠. 제가 오전에 출근해서 3만 원을 썼으면 제 지갑에 얼마 남아 있어야 되나요? 7만 원. 7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7만 원에서 다시 점심 때 2만 원 썼습니다. 5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이게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따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의지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제 마음의 지갑에 10만 원의 의지력을 담아왔어요. 아침에 연구실에 출근을 했는데 제 대학원생 한 사람이 연구계획서를 50페이지를 작성해 왔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학원생한테 이씨 진짜 이거밖에 못 쓰겠어라고 화를 쫙 내려고 하는 순간 제가 어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대학원생들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화내는 교수다. 이 친구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죠. 전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흥! 이러면서 괜찮아, 다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야. 라고는 영혼이 조금 더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한마디를 하고 이 친구를 돌려보내고 제가 3만 원의 의지력을 씁니다. 그럼 저는 마음의 의지력이 얼마 남았을까요? 7만 원 남았습니다. 7만 원 남았는데 다른 과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저랑 비슷한 동년배 교수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교수님. 지난번에 프로젝트 신청하셨다는데 똑 떨어지셨다면서요. 제가 와 하고 화가 나는데 동료 교수와 그렇게 언쟁을 벌이면 안 되죠. 제가 참았어요. 이미 저는 4만 원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저는 3만 원이 남았죠. 이제 오후 3시쯤 전화가 옵니다. 저희 첫째 딸 시원이에요. 아빠, 이번에도 25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와 하고 올라오는데 아시죠? 내일 제 생일인 거. 자, 이러면 저는 마음의 지갑에 있는 의지력이 다 날아간 거죠. 그러면 저는 이미 3일 전부터 금연하고 있었던 담배가 제 손에 물려 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금연할 만한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쁜 습관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 이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습관, 나쁜 거 가지고 계세요? 야식하는 습관. 잠깐만요. 아, 진짜 안 좋은 그런 몸매를 습관이에요. 가지고 계시면서 야식하는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을 개선을 하려고 네. 제 나름대로 세운 거는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내가 네, 몸에 네. 받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야식은 꼭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야식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억지로 막 굶어요. 끼니를. 그게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습관. 몸에 안 좋은 네. 습관. 네. 또 먹는 거는 허기가 지면 잠을 못 자서 항상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거나 아니면 잠깐 깼을 때 뭘 먹어야 돼서 옆에다가 먹을 것들을 놔둬요.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손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집어서 먹을 수 있게. 보통 그 정도면 병실 아니에요? 입원실에 이렇게.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몸매가? 자, 그 외에도 나쁜 습관 참 많죠. 이것도 물어뜯으시는 분들. 손톱 물어뜯으시는 손톱. 분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독일의 유명 축구 감독은 경기장에서 긴장만 하면 코를 후벼가지고 그래서 맨날 픽 던지고 말고 죄송합니다만. 예. 자, 근데 이 모든 습관들이 언제 나오겠어요? 내가 지쳐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쳐있을 때는 자기가 자동화된 행동을 어디서 중간에 끊을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왜냐? 대표적으로 나쁜 습관이 뭔가요? 욕하는 거죠. 18 뭐 이런 거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너 그렇게 욕하지 마. 너 그렇게 나쁜 말 쓰면 안 돼. 너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굉장히 곤란한 일 겪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그때는 안 해.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점잖은 순간, 예의를 차려야 되는 순간,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최악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제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보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학생들이 수시 면접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수시 면접이 끝나고 나가면서 학생들이 불을 끄고 나가요. 불을 끄고 나가요. 그래서 교수 세 분을 암흑 속에 빠뜨리고 나가죠. 사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아이고. 상견례하는 날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특히나 이 친구는 결혼을 자기 쪽에서는 좀 원했지만 신부가 될 사람 쪽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 그 친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들어갔죠. 그런데 열심히 한 10분 동안은 자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빙을 보시는 분이 뜨거운 물을 실수로 허벅지에 쏟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 뜨거! 하는 순간이 오면서 이 친구가 이랬어요. 그 결혼을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결혼으로 만들었죠.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상견례가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면서 200번의 그 18이란 얘기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나쁜 습관을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지쳐있을 때 나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치자면 뭐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지쳐있지 않더라도 정신없을 때죠. 왜? 그때 습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영국 왕자 해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영국 왕자 해리입니다. 지금 팝콘을 먹고 있죠? 그리고 정신없는 순간이에요, 지금. 네. 저런 사람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없는 농구 경기장에서 정신없이 지금 사람들이랑 옆에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 저 때 아이가 팝콘 자기 거를 집어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오히려 공격성을 보여서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가십거리에 일면에 도배시키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을 우리는 다양한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해리 왕자가 여기에서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겠습니까? 피곤한 상태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알잖아요. 자기를 낮춰서 저 사람과 같은 눈으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과는 또 그 사람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이건 의도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특히 언제 나옵니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의지잖아요. 안 따르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써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분이에요. 기분은요, 정말 쉽게 전염이 됩니다. 재밌는 연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런 연구는 로맨틱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실험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죠. 그 라이벌 이탈리아. 이 두 나라에서만 가능한 실험인데요. 프랑스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이런 재밌는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5월의 햇빛이 따뜻한 광장에 평균적인 외모, 그러니까 최정원 씨나 에반 씨나 김상중 씨 같은 외모가 아니라 저 같은 평범한 외모의 남자를 광장에 투입합니다. 그럼 그 광장에 여러 명의 그런 젊은 여성들이 지나다니겠죠. 자, 이 남성이 가서 이 여성들에게 호감을 약간씩 표시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략 35%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외모를 가진 남성이요. 날씨가 흐린 날, 정말 별로 안 좋은 날, 광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15%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가 날씨에 의해서 나는 거죠. 자, 왜겠습니까? 기분은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전염되죠. 이쪽에 있는 것이 사용이 됐어도 여전히 다음 단계를 위해서 사용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봐도 그 기분이 전염돼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나쁜 날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이 남자가 나한테 와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확률이 극단적으로 감소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 논문을 많이 읽는 분들조차도. 그런데 지금부터가 재밌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남성이 여성에게 가서 이 말을 먼저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확률이 날씨가 안 좋은 날 때처럼 15%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러면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날씨 좋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그건 그거고.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봐 줌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만약에 부장님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자기 아이가 빵점 받았어요. 그러면 막 열 제대로 받은 상태에서 딱 회사에 출근하면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결제 받으러 간 친구는 그날 죽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가든. 그러니까 오히려 부장님이 기분 좋은 상태에 들어오면 결제 서류가 아무리 이상해도 야, 괜찮아. 다 시행착오 거치면서 하는 거지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죠. 부장님. 안영희 씨, 부장님 회의 들어갈 준비. 부장님. 회의? 얘가 무슨 회의 준비를 해? 아, 예. 노르웨이 건을 안영희 씨가 맡게 됐습니다. 짧게 브리핑해 드리려고요. 하지 말까요? 나중에 네가 따로 보고해. 우리가 저 장면 흔히 목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순간에 바로 이 심리학 연구 결과 오늘 날씨 좋지요. 이걸 생각했다면 했어야 되는 말이 하나 있죠. 부장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 마부장님은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 돼요. 부장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죠. 참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은 뭐예요? 나 오기 전에 전무님한테 되게 혼났잖아. 거짓은 뭡니까? 아무 일 없었어. 하지만 참을 얘기하든 거짓을 얘기하든 이 부장님은 그건 그거고 라고 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엉뚱한 전염이 될 수 있는 엉뚱하게 화살이 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의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거꾸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이럴 때는 안 물어보죠. 그리고 이럴 때 물어봐요. 부장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우리 애가 100점 맞았잖아. 저희 결제 서류 좀.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는 기분을 얘기하실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전염이 된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왜 당신은 그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혹시 당신은 그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용기 내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땐 놔두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좀 더 그 사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나의 의지는 과대평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분위기잖아요. 이런 것들의 역할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내 의지를 조금만 과소평가하십시오.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의 힘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내리시고 올리시면 우리는 훨씬 더 남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으며 나를 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착각을 해요. 자, 남자가 말 많나요? 여자가 말 많나요? 보통 여자가 더 말이 많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요. 남자가 여성보다 더 미세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그래서 거꾸로 알고 있어요. 어? 미국 텍사스 대학의 제이미 페이니 베이커 교수가 실제로 인간의 어마어마한 양의 말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오. 약간 더. 근데 왜 우리는 여성이 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는요. 목적이 있을 때만 말을 많이 해요. 저 물건을 사야 될 때, 저 사람과 친해져야 할 때, 그러니까 목표가 있을 때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정말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성은 뭐예요? 확장적인 언어 행동을 구사한다라고 해서 목적이 없는데도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불필요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죠. 그리고 여성들도 남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네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 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말의 총량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목표가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게 설계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을 때만 얘기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친밀감을 가집니다. 안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빌리거나 부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용건을 바로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는 잘 커? 요즘 어떻게 잘 지내? 하시는 일은 잘 되고? 이렇게 영혼이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은 안부를 묻고 용건을 얘기하시죠. 이게 바로 안 친한 사이의 특징이에요. 용건과 안부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운 사이의 특징은 뭡니까? 진짜 가까운 사이? 두 개를 묶지 않아요. 용건이 있을 때 용건만 얘기합니다. 제가 진짜 친한 친구한테 뭐 빌려달라 그럴 때 영범아, 그거 좀 빌려줘. 알았어. 아니면 또 없으면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 대화지. 진짜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빌려달라 그럴 때 영범아 잘 지내? 애는 잘 크고?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죠. 너 왜 그래? 이상한 녀석이네 이러겠죠. 더 중요한 특징 뭡니까? 가까운 사람의 특징. 용건이 없어도 말을 하죠. 바로 여성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용건이 없는데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친구가 많습니까? 남성이 여성이. 여성이 더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에게 더 우호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한 생태계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용건이나 용무가 없는데도 안부를 묻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사이코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생이. 네. 소시오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가 소시오패스. 요즘 뭐 많이 네, 나오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자, 사이코패스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때 많이 보셨잖아요. 네. 소시오패스 많이 보시고. 네. 사이코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저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더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더 낮은 얘기죠. 근데 네. 소시오패스는 인구 100명당 4명 이상 나옵니다. 네. 더 높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소시오패스들은요 반드시 만나보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세요. 나 소시오패스 만난 적 없는데? 나 그런 경우 별로 없었어.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시오패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소시오패스를 만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용건이나 목적이 없어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용건 없는데도 말 거는 것들이에요. 왜? 나는 용건이 있어야만 대화를 하거든요.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데 그런 주변에. 그리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한테 다시 굉장히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갑자기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로 돌변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하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시오패스들 우리는 경험했고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도 둬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소시오패스들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시오패스적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들도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본능적 특징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 즉 습관적인 반응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데 그중에 셋째 딸이 부모님 계신 그 집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아버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은 너무나 놀랐겠죠.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당연히 급히 옮겼을 테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연히 응급수술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응급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경황이 너무나도 없었던 하지만 이제 막 정신을 차린 이 셋째 딸은 자기 첫째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님이 쓰러져 계셨고 그래서 내가 급히 아빠를 응급차에 모시고 지금 병원에 와서 이제 막 응급실에 들어갔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언니한테. 자, 그러면 이 첫째 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나요? 거기가 어디야? 지금 갈게. 어디가 괜찮아? 아빠 괜찮니? 괜찮니? 그렇죠? 두 분의 대답이 합쳐진 게 당연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거기 어디니? 아빠 괜찮니?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응급실에 전화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했어? 헐. 뭐예요? 아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응급실에 전화했어? 자,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많이 봐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손실이 있을지 손익이 있을지를 따지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 우리는 국가적으로 다들 아파하는데도 그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 가장 경계하셔야 될 소시오패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내가 용도가 다했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을 때 나에게 이런 행동을 보일 사람들입니다.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시오패스적 사람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오히려 나서서 뽑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게 압박 면접하시는 회사예요. 온갖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상대방이 당황해하면 얘는 일을 못할 거예요라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시죠.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속이고 무언가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내가 이 면접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감정이 메마른 무서운 사람들은 내가 내 회사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런 수많은 거꾸로 하는 것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다른 데도 많습니다. 바로 통제의 착각, 컨트롤의 착각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40대 남성이죠. 40대 남성인데 이게 길을 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걷고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남자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가씨가 약간은 다급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쪽에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잠깐 보자고 했는데 장난치면서 안 돌려줍니다.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저 친구들이 좀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껄렁껄렁대는 친구라서 그를 지나가는 자기 또래의 여자인 나에게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요 정도의 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김상준 씨께서는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줘야지.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한국이죠? 프랑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네. 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쨌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차이가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만, 가치관에 의해서만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 남성이 아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직전에 또 다른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길거리에서 받습니다. 저 아저씨, 발렌타인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발렌타인가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아저씨들은요. 그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길을 물어봅니다. 저 아저씨, 그 마틴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마틴가요? 저렇게 가면 됩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발렌타인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줍니다. 이후에 만난 약간 곤경에 처한 여성을. 그리고 마틴가가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준 아저씨들은 도와주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발렌타인가와 마틴가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로맨스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발렌타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 얘기를 입에 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뭔가 로맨스에 관련된, 이성과 관련된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왜 마틴이라는 거리를 물어보게 만들었느냐? 야, 저도 이미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러니 훨씬 더 뭡니까? 그냥 배 나온 아저씨처럼 변한 겁니다.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한, 그리고 조금 더 아저씨처럼 변한 이 모습에서 사람들의 도움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차이들이 벌써 선택에 큰, 혹은 행동에 큰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건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특히 자아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한테 사진 찍어보라 그러고 너의 가족 사진을 찍어보내라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렇게 돌변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두르고 있어요. 무언가 좀 더 위험해 보여도 더 뭡니까? 개성 있고 나한테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하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어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다익선 뭡니까? 많으면 좋은 거죠. 과유불급은요?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뭐가 더 맞을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드디어 밝혀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앞에 그때와 뒤에 그때를 나누는 기준을 모르잖아요. 제임스 서로위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중의 지혜, 집단지성. 이게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83? 뭘 더 하세요? 83? 네. 78? 78. 확실히
굉장히 그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85. 솔직한 대답이고요. 배려심이라고는 없고요. 94? 94? 94. 네. 저의 정확한 체중은 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네 분 중에 어떤 분도 제 체중을 맞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죠. 그걸 다 받아서 엑셀에 딱 정리해서 평균을 딱 내면 신기하게도 제 체중이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대중의 지혜예요. 왜 이런 일은 할까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하나의 답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의 답은. 그런데 재밌게도 모든 사람의 답이 평균화될 때 뭐가 나옵니까? 제 몸무게라는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은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정답을 구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해답 뭡니까? 단순히 정답이 아니죠. 정해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답들 중에 최고의 답이죠. 게르트 기거렌처, 것 필링이라는 책의 저자죠. 이 사람은 3사람, 4사람 이렇게 면접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평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보여준 걸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평범해지고 안전해지고 오히려 새롭고 찬신한 사람들은 논의 과정에서 더 배제된다는 거예요. 새롭고 참신한 대답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오목 둘 때 언제 신의 한 수가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훈수 둘 때죠. 내가 두는 게 아니죠. 내 친구가 두는 겁니다. 훈수 두는 사람들이 이래요. 거기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지도 않아요. 여기다 두면 되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훈수죠. 그러니까 내 친구 도울 때, 내 상사 도울 때, 내 부모 도울 때, 내 자식 도울 때 이때 인간은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돕는 훈수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생각이 들까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일 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이죠.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한 분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들도 알아듣는 연설을 점잖게 했다고 하죠. 물론 중학생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연설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 주위에 나와 그래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대학생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했고 매번 과학과 수많은 철학적인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 나보다 아직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무언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때 인간은 제일 지혜로워집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롤모델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남 따라하는 착각이에요. 유사성의 오류라는 겁니다. 이건 영화에서 종종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동성인 다른 여자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이 너무 좋아서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은 매니큐어 색깔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아야 된다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히로시마에 가면 무인 호텔이 하나 있어요. 헨나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 무인 호텔에 가면 데스크에 프론트죠. 프론트에 3가지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봇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로봇. 그다음에 사람처럼 생긴 로봇. 이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 움직임도, 안면 움직임도 보여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3번째, 좀 엉뚱하죠. 공룡 로봇이에요. 공룡 로봇. 사람들이 체크인을 어떤 로봇에게 제일 많이 하는가를 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 로봇에게 제일 많이 체크인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해 본 결과 놀랍게도
공룡 로봇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한테는 거의 안 갑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제일 비슷한 걸 가지고 제일 소름 끼쳐합니다. 인간과 제일 비슷한 게 뭔가요? 사실 시체예요. 그리고 좀비죠. 근데 우리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내 옆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는 어중간하게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비슷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들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일 때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 따라하다가 시체 취급받고 좀비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헨나 호텔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찾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착각들 중에요. 사실은 제일 큰 착각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거꾸로 해왔구나 라고 하는 큰 반성을 만들어낸 연구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통제의 약효가 허리로 갈까요? 뇌로 갈까요? 네, 뇌로 갑니다. 허리는 아픈 거 모르죠. 우리 뇌의 대표적인 영역이 요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예요. 앞쪽이 아니라 옆쪽에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전측 대상회예요. 무슨 가게 이름 같죠? 여기가 활동하면 우리는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이렇게 살점 떨어져 나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둘은 이별 아니면 갈등입니다. 자, 이별과 갈등은 내 뼈와 살에 조금도 상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에는 뇌에서 어디에서 그 반응을 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저희들이 좀 놀랐어요. 의외로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픈 것과 사람과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를 거의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런 진통제를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나와요. 제가 설마하니 이 자리에 계신 이 귀한 분들께 대버림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거꾸로 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더 나를 다그치는 가장 거꾸로 하고 있는 최악의 것들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최근에 발견하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 내가 피 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뼈가 부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때 나한테 모질게 하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이때 나한테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 내가 낫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IQ와 성격. 사람이 20살 넘으면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IQ와 성격입니다. IQ. 그래서 20살 넘으면 정기검사 받지 않죠. 사회나 국가나 시스템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살 넘은 사람들의 IQ를 거의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15살만 넘어도 잘 안 변한다고 보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었어. 나 근데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얘기 잘합니다. 나 어렵지 않게 말을 시작하고 말하는 양 자체가 늘었어요. 나 그러니까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성격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신 거예요. 매너도 사회적 능력이에요.
예의 범절도 사회적 능력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되는가도 다 사회적 능력이죠. 이런 게 향상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바뀐다 이런 말에 1%도 동의 안 합니다. 아줌마가 되시면 성격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절대신공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작년에도 충격적인 장면 봤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 제 앞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마치 40년 지기 친구처럼 정겹게 대화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제 앞에서 3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게 돼요. 한 분이 귀신 같은 타이밍에 어머 가방 참 예쁘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가방 참 예쁘지요? 이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초역에서 만나서 이미 역삼역쯤 되니까 이미 며느리 얘기로 얘기가 흘러갔고 잠실역쯤 가니까 이제 북핵 문제를 걱정하시고 성수역쯤 가니까 거기서 한 분 내리시면서 깨끗하게 헤어져요. 이건 인간이 60대 이전에 절대 못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IQ와 성격 이걸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물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넌 머리가 왜 이래? 넌 승질이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해자가 왜 화를 내? 더 웃긴 건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의외로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미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상황적 요인들의 힘을 빌려야지 나의 IQ와 나의 성격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해요. 그럼 벌써 사회로부터 도태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더 잘 맞는 상황을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저 친구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보다 상황의 힘이 더 무섭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초사고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보십시오.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 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많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학자들, 뭐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 철학자들, 뭐 생물학자들이 심지어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조차도 몇십 년, 몇백 년씩 연구했던 주제들이죠. 과연 인간만 말을 할까? 과연 인간만 도구를 사용할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뒤집어진 것도 있고 기각된 것들도 있고 또 여전히 또 유효한 것들도 있죠. 에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 의지를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행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좀 할 수 있는. 반대로도 또 할 수도 네. 있는 거. 예, 예.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가치관인 것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과 네, 네. 사상. 사상.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맡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확실히 대학생이라서 이번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정말 여러 가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일부 맞고 또 일부 틀릴 수도 있는 여전히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은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의외로요. 뇌가 옥탑방으로 올라가요. 다른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심장과 뇌가 같은 층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뇌가 올라가면서 심장으로부터 뇌에 혈액이 공급되는 루트가 고비용 저효율 내연기관처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근데 재밌는 건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역사 동안 인간이 무슨 이유로 많이 죽었냐는 거예요. 전쟁과 질병보다도 많이 죽은 게 아사라고 하죠. 굶어 죽은 거.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보통 그래서 진화적 연구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죠. 첫 번째 팩트 뭡니까? 생각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소모된다. 두 번째 팩트 뭡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사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오히려 더 생존력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 수렵 상태에 있는 뇌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걸 좋아하는 뇌고 속된 별로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뇌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욕구가 있을 때만 생각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욕구가 없으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오래 살겠구나. 인간은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외의 단서들을 지난 수만 년 동안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자들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인데 그 라이벌 네안데르탈인을 더 적은 뇌의 용량과 더 약한 몸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협동이다. 인간은 협동의 기제를 만들어냈다. 심지어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개와 협동한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협동을 하는 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를 개라고 하는 동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와 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요, 어느 정도 인간과 협동이 잘 됐냐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일적으로 협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일수록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옆에 사람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꾸 하품을 따라합니다. 왜? 저 사람과 협동하는 사이니까 뭐예요? 신체적인 반응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애완견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품을 하면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같이 하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진화 인류학자 장대익 교수에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은 눈이 흰자위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다는 침팬지나 아니면 고릴라들도 눈에 흰자위가 거의 없습니다.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인간만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김 교수? 그러게. 그런데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뇌폐를 더 잘 들통나게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뇌폐가 잘 보인다, 내 의도가 쉽게 들통난다는 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진화시켰다는 것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눈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 가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인간은 이런 협동의 기제, 오히려 내 의도를 잘 전달시키고 심지어는 들통나게 만드는 이런 기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인데 굳이 이렇게 잘 드러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가려가지고 자기 눈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재자라고 부르죠. 눈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안 보여주는 이 독재자들이 대부분 결과가 좋지를 못하죠.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하루에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관련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하루에 대략 15번 이상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돈으로 가치로 환산을 하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행복이라든가 삶과 죽음에 대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문제, 자살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읽어서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간 기사가 자살의 문제의 본질적 심각함을 얘기해 준 기사보다 자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손실이 얼마나 되나. 이걸 오히려 그 기사를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걸 갖고 제가 일부 충격을 받기도 했죠.
자, 이렇게 큰 문제서부터 이런 작은 문제까지 우리는 돈으로 환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뭐 때문에 제일 힘드세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용돈이 줄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얼마나 용돈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냐면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요. 담배값을 따로 용돈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담배를 끊은 사실을 숨기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너 부인이 아내가 너무 좋아하지 않냐 재수 씨가 그랬더니 내가 담배를 끊었다는 성공적으로 끊었다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주는 용돈 15만 원을 끊을 거라는 걸 불안해하면서 이 친구는 여전히 담배 한 갑을 여기다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고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냄새라도 묻히고 들어갔네요. 야, 그러니까 15만 원 때문에 그 친구 전교 2등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이런 문제 조금씩 가지고 있죠. 나르샤 씨도 한번 돈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기억들 있으세요?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예전에 어렸을 때 돈이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돈 뭐 500원, 1000원이 없어서 당장 외출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돈에 관련된 대학은 다 아프거나 힘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의외로 또 지나고 보면 또 네, 추억이 되는 경우도 많죠. 박성광 씨는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 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IMF 할 때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돈 휴가 났으니까 뭐 용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시니까 동생이 10살 어렸거든요. 근데 동생 저금통 걔가 동전으로 주셨던 기억이. 네. 그때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재밌게 놀고 그랬던지. 네,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네, 네. 이선아 씨는 저는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항상인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내가 가진 것보다는 더 필요한 순간들이라고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선아 씨 같은 생각.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되게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밥을 또 한 번 또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참 늘 아쉬운 거죠. 자, 그런데 이 돈은요. 이 돈은 우리가 정말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의외로 전혀 다른 방식의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제가 나르샤 씨한테 10만 원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10만 원이요? 네. 오늘 당장 쓰셔야 돼요. 써야 되나요? 네네. 지금 약간 표정이 지금 머뭇거리시는 게. 네. 네. 저는 마사지 샵을 끊겠습니다. 마사지샵. 그거 네. 괜찮다. 왜냐면 저거 끊어놓으면 네. 몇 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당장 쓰는 게 아니라 센스 있는. 뭐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네. 네네. 이세나 씨한테 또 10만 원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캔 음료 하나씩 나눠 먹을까요? 야, 너 뭐야 또 뭐가 된 거야? 이게 뭐야? 아유, 다르다 이렇게. 아유 참. 바로 이제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요. 10만 원을 누가 나한테 줘서 내가 10만 원을 공짜로 얻으면 10만 원 가지고 뭐 하실래요? 하면 대부분 이러세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네, 맥주 한잔 하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캔 음료 한 잔씩 돌리시겠다. 네, 요 정도의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원의 효용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박성광 씨 오늘 오시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네. 이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한 2배는 더 생각나죠. 그렇지 맞다. 네. 할 수 있었을 텐데. 야, 10만 원은 설렁탕에 몇 그릇이야. 네. 야, 이게 캔은 심지어는 뭐 A4지가 몇 권이야, 몇 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10만 원의 효용이 늘어났어요. 10만 원의 효용이. 그런데 이 현상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는 이론이 돼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의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 교수인데요. 이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이론의 거의 3분의 1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인간은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내 지갑으로 들어올 때, 즉 획득할 때 내 지갑에서 나갈 때보다 더 가치를 작게 느끼고 그리고 내 지갑에서 나갈 때 그 효용을 더 크게 느낀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송영규 씨한테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가 제안합니다. 제가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제가 5천 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천 원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 제가 얻는 게 많아요. 5천 원 2분의 1 동전 네. 2분의 1. 자 그런데 박성학 씨, 네. 제가 같은 게임을 제안합니다. 대신 판돈을 좀 올려볼게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제가 5억 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억 원 주세요. 없는데. 현금 바로 묶고 해야 돼. 그렇죠. 아, 못하겠. 그건 약간의 네, 그건 두려움이.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대 가치가 아까 송영규 씨한테 제안했던 게임은 1,000원짜리 게임이에요. 기대 가치. 그런데 제가 박성광 씨한테 제안했던 게임은 기대 가치 1억 원짜리 게임입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기대 가치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도 이 게임을 못 한다는 겁니다. 획득할 때보다 손실할 때 그게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돈에 있어서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실제로 돈은 관점을 조작해서 시작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돈, 우리 심사임당 그려져 있는, 이분 그려져 있는 이 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아프리카 원시 부족한테 가서 이 5만 원을 주고 잘 기념하겠어. 내가 날씨가 좋으니까 선물로 주는 거야. 이러면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얘가 나한테 뭐 하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런 이상한 물건을 줘?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어쩌다 어른에도 한번 방문을 했던 이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즉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역사를 굉장히 진화적 관점으로 오랫동안 연구했던 이 유발 하라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극이 바로 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돈만큼 엄청난 사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어느 날 이 돈이라는 거, 그래서 역사로 보자면요. 어떠한 왕도 가장 애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하나가 새로운 돈을 유통시키는 거였어요. 새로운 돈을 유통시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뭘 했습니까? 물물 교환을 했겠죠. 물물 교환을 했는데 물물 교환이라는 건 저 물건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저 물건이 나한테 보이니까 돼지고기 한 근, 그럼 내가 여기 파 2단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서 서로 맞아떨어지면 서로 물건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돼지고기는 3일 싣고 갈 수가 없어요. 파도 이틀 이상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부패하고 다 상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직거래의 개념을 깨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돈이라는 건 바로 그 모든 직거래의 개념을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무언가를 주고받고 싶다는,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를 저 사람 걸 나한테 가져오고 싶다는 이 욕망의 확장은 돈이라고 하는 사기극을 체제로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인류학이나 진화학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라는 건 그 돈이 철저히 이렇게 착각과 관점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영화 예매하고 심지어 모바일로 예매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랑과 영원, 고스트 난리 났었습니다. 사랑과 영원은 보기는 봐야 됐고, 그래서 제가 제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제가 야 우리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자. 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침에 표를 사러 갔어요. 근데 저희는 그날 6시쯤 영화를 볼 계획이었거든요. 아침 10시에 가서 딱 이렇게 영화표를 사려고 봤는데 저와 그 친구 모두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영화표 한 장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표를 샀습니다. 제 친구는 영화표를 살까 하다가 그 매표소에 있는 분이 6시에 오셔도 표 넉넉히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안 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갑에 영화표 10,000원짜리 하나, 그리고 9만 원 남아있겠죠. 그리고 제 친구는 그냥 10만 원이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영화를 보러 오는데 제가 지갑을 열어보니까 영화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요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둘 다 남은 상태는 9만 원이 남았죠. 근데 제 친구는요 아이씨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9만 원 있으니까 영화 볼래? 영화표를 바로 사러 가더라고요. 저는 사기가 싫더라고요. 이 영화표를 다시 산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는 왜 영화표를 다시 사느냐? 마음의 계좌가 하나였던 겁니다. 즉 10만 원이라는 마음의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잃어버리니까
10%의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요, 이 지갑에 10,000원짜리 영화표 하나를 넣고 9만 원이 남는 순간 제 마음의 계좌가 마치 은행의 계좌처럼 두 가지로 나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표를 잃어버렸으니 영화를 보기 위한 마음의 계좌에서 몇 %의 손실이 일어나요? 100%의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훨씬 더 속이 상해서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저는 3만 원어치 맥주를 사서 혼자 다 먹었습니다. 결국은 전체로 합치면 다 10만 원이었고 결국 10,000원의 손실인데 이런 일들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점은 바로 돈과 세상은 아날로그인데 우리의 마음은 디지털이다라고 하는 재밌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세상에 흐르는 강물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구름도 보면 다 이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세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할 때 외로움은 진짜 지구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요, 이 이후에 어떤 나쁜 게 와도 나를 아프게 하고 2배 이상 힘들게 하고 3배 이상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불안을 싫어하는데 불안이 언제 커지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때라는 거죠. 공포 영화 왜 무서운가요? 네,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공포 영화는 언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무서운 건데 공포 영화 진짜 안 무섭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작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딱 화면이 나오는데 옆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 9, 8, 7, 6, 5, 4, 3, 2, 1 하고 영화에 귀신 나오면 사람들이 어머, 귀신 분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것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안 무서워합니다. 즉, 디지털로 나오면, 그래서 끊어내고 그다음에 불연속적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불안한 인간은요, 세상을 그대로 놔두질 못해요. 자꾸 끊어내서 뭔가 경계선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름, 그냥 아날로그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기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시나요? 하트가 보여요. 다른 거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양곱창으로 보인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저기서 하트를 봐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겁니다. 구름이라고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제가 맨날 캠퍼스에서 보면 그냥 CC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벤치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오, 오빠 닮아서 애기곰 같아. 그럼 옆에 아니 너 닮아서 토끼 같은데. 이걸 자꾸 이름 붙이고 싶은 겁니다. 이 이름 붙이고자 하고 싶은 욕구, 즉 불안한 인간이 그걸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제목 붙이고 싶어하는 생각과 행동의 결정판이 바로 별자리예요. 별자리. 네. 별자리 보면 저 생각해 보세요. 저 몇 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저 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 인간들 되게 웃긴 거예요. 야, 쟤네들 나보고 물병자리래, 물병이래. 야, 나 얼마 전에 정갈됐다, 야. 야, 사자거든, 막 이러면서. 그런데 바로 저 별자리가 누구한테 필요했겠습니까? 옛날에 고대 시절부터 항해를 하는 사람들. 자, 지금처럼 선박 기술이 발달돼 있을 때도 가끔씩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옛날에 그 망망대해에 그 통나무배 같은 거 하나를 놓고 항해를 했던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불안이 저 무선적인 점들에 저 무선적인 랜덤한 별들로부터 무언가를 끊어내고 싶었던 욕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별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별자리가 그래서 이제는 성격까지 출현하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동양은 혈액형, 서양은 별자리. 근데 사실은 혈액형과 별자리가 성격과 상관이 있다는 거는 아무리 저희들이 연구해봐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목을 무엇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주목한 사람들이 행동경제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로맨스 드라마의 특징이 있죠. 초반에 남녀 주인공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엄청 싸워요. 그러다가 16부작에서 한 8부 정도 되면 이제 사랑이 싹 터요. 사랑이 싹 트죠. 드디어 결혼하고 또 아이가 나옵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열심히 70년대, 80년대 싸우다가 나온 아이가 바로 행동경제학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경제학의 교황이라는 얘기를 듣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리처드 탈러죠. 그리고 리처드 탈러가
자기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가장 그 기폭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제목의 힘입니다. 돈에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만약에 네네네.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때 현금 인출기는 있었나요? 현금 인출기 없었죠. 없었죠. 네. 10만 원 보통 지갑에 넣으면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때 당시에 제 등록금이 6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아 맞다. 제가 이거 까먹었네. 제가 75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좀 줄여볼게요. 네. 한 2만 원쯤 있을 때. 네네. 네. 그럼 어느 정도 보통 갔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가지고 정도. 있죠. 네. 대부분 보면 돈을 10만 원을 찾아놓든 20만 원을 찾아놓든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없어져 있어요. 그럼 매번 이 빈 지갑을 보면서 야 어떻게 돈을 이렇게 내가 참 허투루 쓸까? 예,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 돈 중에 20%를 전쟁이 일어나도 지키는 방법은 있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자마자 이 10만 원 중에 2만 원을 이름을 붙여주세요. 너는 오늘부터 비상금이다. 그리고 이 비상금이라 이름 붙인 돈을 2번 접으세요. 그리고 신분증 뒤에 넣어보세요. 그럼 지갑상에서 접으면 지갑상에서 위치는 1cm도 차이 안 납니다. 바로 같은 위치에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2만 원을 달라고 친구가 얘기하면 내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야, 그거 돈 좀 빌려, 지갑에 돈 좀 있잖아. 이건 비상금이야. 비상시에만 써야 돼. 비상시가 언제야? 있어, 그럴 때가. 제목의 효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돈보다도 작은 돈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을 하나 하는데 이 A라는 게임은 4만 원을 딸 수 있는 확률이 50%. 4만 원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50%입니다. 이게 일종의 동전 던지기죠. 나 할래. 손 들어주시죠.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들으셨어요. 나 안 할래. 네, 훨씬 더 많이 드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방금 전에 4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50%의 확률로 4만 원을 딸 수 있다. 그리고 50% 나머지는 4만 원을 잃는 거다. 이 게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잃은 돈과 같은 액수가 나와야 이전 손실의 만회라는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전에 손실된 돈과 같은 액수를 메울 수 있는 게임은 모험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얼마나 어떤 돈을 큰 돈을 잃었던 작은 돈을 잃었던 그 돈과 다른 금액의 돈, 그거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제목이 안 만들어져요. 다른 액수는. 네. 그래서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모험적으로 만들게 하려면 지금 하는 모험이 이전 손실의 만회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저 도전하라고 하고 그저 한 번 더 모험하라고 하는 얘기로는 사람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 백화점 A에 가셨는데 계산기가 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자켓이 12만 원이에요. 총 14만 5천 원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친구가 전화를 해요. 30분 정도 걸어가면 옆에 다른 백화점이 있는데, 야, 계산기가 15,000원이야. 자켓은 그냥 원래 가격이고 12만 원. 내가 사려고 했던 계산기를 무려 10,000원을 깎아주는 거죠. 가시겠습니까, 나르샤 씨? 걸어간다면 안 들어요.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역시 주부십니다. 자, 송영규 씨 가실래요? 저도 갈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럴 때 60% 정도가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10,000원이 어디냐. 네. 근데 재밌는 건요, 계산기 가격은 그대로인데 자켓을 10,000원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안 간다 그래요. 자, 두 경우 모두 14만 5천 원을 써야 되는데 13만 5천 원만 쓰는 거잖아요. 자, 왜냐면 각기 다른 제목에서 할인율이 달라요. 2만 5천 원짜리를 10,000원 깎아줘서 15,000원에 팔면 거의 30~4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만 원짜리 자켓에서 10,000원 깎아준다는 건 10%도 안 되는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치자면 바겐 세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백화점에 가셔서 택 보시면 디스카운트 레이트, 즉 할인율 보시는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한 고객이 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택을 보기 전에 가격을 먼저 매기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은 50만 원이면 산다.
근데 60만 원이면 안 살 거야. 택을 보시기 전에 그렇게 가격의 가치를 매기시면 그 물건이 70만 원인데 95% 세일이라고 해도 조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렇죠? 언제나 나오는 최종 정리 세일. 고별전 딱 이래가지고 90% 세일을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행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참 관점에 따라서 돈을 달리 봐요. 이걸 리차드 탈러에게 영감을 준 연구자인 이 다니엘 카네만이 예전에 그래서 재밌는 곡선, 아주 유명한 곡선을 하나 보여주죠. 이 손실과 획득의 곡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100만 원이 생겨서 200만 원에 가면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지난번보단 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곡선이 점점 완화가 되죠. 제가 만약에 대기업의 명예회장님께 돈이 몇 조씩 되시는 분한테 제가 옆으로 쓱 가서 5만 원짜리도 아니고 만 원짜리를 100장을 꼽아서 두툼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안주머니에 넣어주시면 이 명예회장님은 무겁네. 좀 치우시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더 둔감됩니다.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손실은 문제가 하나 있죠. 급격하게 기울기가 기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의 획득보다 100만 원의 손실이 훨씬 더 그 금액이 크게 느껴지죠. 제가 누군가에게 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100만 원으로 2번 주는 게 나을까요? 200만 원 한 번에 주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100만 원으로 2번 주는 게 낫죠. 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 주면 요만큼 좋아하죠.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100만 원 주면 다시 또 그 칸만큼 좋아하죠. 200만 원 한 번에 주면 그 높이가 그만큼 상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느끼는 게 제목이 여러 개라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아, 그러면 한 번에 주지 않고 100만 원을 2번 나눠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1원을 200만 번 주면 어때? 짜증나죠? 아니, 돈 갚을 때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10만 원 빌려줬는데 5천 원씩 20번 갚는 친구들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부킹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킹 프라이스는 뭡니까? 내 마음의 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 가격이죠. 받았다고 치는 최저 금액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삼촌이 세뱃돈을 줬는데 500원 줘요. 그럼 우리 받았다고 안 쳐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적게 받으면 사람들이 불만족하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킹 프라이스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줘야 되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국가별로 차이가 벌어지죠. 자, 우리나라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급여 받습니까? 한 달에 뭐 월급제죠. 그런데 꽤 많은 유럽 국가들은요, 주급제예요. 지금 급여 생활하고 계시는, 봉급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4분의 1로 잘라서 나눠줘요. 짜증나죠? 받은 것 같지도 않죠? 제목의 개수가 한계라는 거죠, 월급은. 근데 4번으로 나눠서 받아도 괜찮다는 건 이 사람들이 제목이 더 많은 거예요. 돈의 제목이. 그래서요,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저희가 보기엔 작은 걸로도 많이 행복해요. 왜? 주급받아서 그때 뭐하고 주급받아서 뭐하고 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에 4번 기분 좋아지잖아요. 부킹 프라이스를 좀 낮춰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행복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것들의 리스트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연관성이 있죠. 위시리스트 아시죠? 위시리스트를 받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시리스트가 다 이거예요. 빌딩, 건물주. 네. 그렇죠? 사실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를 위시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부킹 프라이스가 작겠죠. 내가 1,000원짜리 뭘 먹어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5,000원 정도 되는 음식을 뭐 하나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1,000원, 5,000원 받을 때마다 그래도 장부에 기입한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과 행복의 빈도가 높아지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위시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를 많이 한 외국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단한 찬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IQ 1등, 근면성실도 1등.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 때도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노냐면요.
특히 일주일에 하루는 찍어서 몸을 불태우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많이 놀러 와. 알아. 한국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왜?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냐요. 심지어 유럽의 렌트카 업체 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평균 2,300km 운전하고 돌려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 참고 삼아 서울, 부산이 420km. 유럽을 광폭 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아야 논 것 같아요. 논 것 같아요. 네. 근데 IQ 1등, 부지런함의 1등, 우리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뭐 약점이 있지 않냐? 어느 민족이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 하나를 하면 전 세계에서 오히려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일 바보를 만들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대답을 한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충격적인 대답. 아무거나요. 야,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어디 가실래요? 아무데나요. 더 웃긴 건요. 그 사람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좋아합니까? 이러면 잠깐만, 그 사람이 뭐 좋아하더라? 잘 몰라요. 안 떠올라. 근데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는 많이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길동이 어떤 음식 좋아해? 길동이? 맵지 않은 거 좋아해.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부모님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희 부모님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노인분들의 자살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자살 문제, 정말 자살 이슈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다. 절망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무망 때문이다. 무망이 뭔가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도 다시 희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잃으시면 이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가성비란 말 많이 하죠. 정말 저렴한 물건인데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치입니다. 특히 금전적 가치. 무슨 얘기냐? 저 얼마짜리입니까? 저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으로, 아니, 근데 뭐 잠깐만요. 이게 돈이 아깝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다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매겼다면 물건 사고 후회할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최소한 10가지의 물건을 사면 최소한 3개에서 4개는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 가격을 주고 샀을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건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그 가치의 발견을 하기 위한 간접적 단서들을 사용하죠. 자, 한번 볼까요? 똑같은 백이 있는데요. 같은 백이에요. 완전히 같은 백인데. 야, 이거 이탈리아에서 사왔잖아. 야, 이거 앞에 있는 마트 혹은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사왔잖아. 왠지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저 백이 더 내가 중고품이라도 사야 될 때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옛날에 가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른들이 물 건너 왔다. 이게 뭡니까?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얼마나 이게 멀리서 어렵게 왔냐예요. 그게 바로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이에요.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 진짜 효용 말고 거래 효용, 얼마나 거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왔느냐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이 거래 효용을 철저히 짓밟는 정반대의 거꾸로 하는 행동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면접 볼 때 반드시 떨어뜨리는 학생들이나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귀야, 왜 우리 회사 혹은 우리 대학에 지원했습니까? 가까워서요. 나 그럼 가까운 데서 쉽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왠지 떨어뜨릴 때 속상해요. 네. 제가 심지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학생이에요. 제주도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대에 오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딱 하는데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옆에 고등학교에서 오면요. 내년에 다시 보자. 가까워서 지원했다고 하는 사람 정말 성의 없어 보입니다. 왜? 거래 효용을 뭡니까? 낮춘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번 다른 방송사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너스, 경품 당첨된 걸 줍니다. 이 10만 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서 직원이 바로 거기서 찾아서 줍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왔죠. 그런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요게 지금 상품권이, 백화점 보너스 상품권이 지금 저희 본사에서 직원이 출발해서 갖고 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와서 게다가 기다려서 그분한테 전달하죠. 첫 번째, 바로 앞에서 받은 사람들은요. 그날 거기서 다 쓰고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충동구매가 뭔지를 보여주고 나가요. 그런데 어렵게 온 돈,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거기서 쓰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게 쓰려고 합니다. 쉽게 번 돈이 왜 쉽게 쓰이는지를 아시겠죠? 거래 효용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자, 1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오노가 생각납니다. 김동성 선수보다도 오노가 생각이 나요. 네.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김동성 선수를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스티븐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요, do a 브래드버리, 예기치 못한 행운을 취하다 라는 표현으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까지 됐어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에 출전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예선 통과도 불가능한 선수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선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참가에 의의가 있는 선수였죠. 예선에서요, 4등인가 5등인가 거의 꼴찌로 들어와요. 그런데 앞선 선수들이 전부 다 실격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해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김동성 선수, 중국의 리자준,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죠. 꼴찌로 마지막 바퀴를 돌아서 이젠 준결승 탈락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앞에 있는 두 선수가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선수는 들어갑니다. 결승 가요. 마찬가지로 꼴찌, 이번에는 그냥 꼴찌도 압도적 꼴찌. 그나마 좀 충격이 되는 꼴찌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꼴찌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미국의 오노, 우리의 안현수 선수 3명이 동시에 다 넘어집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가깝게 붙어갔다면 자기도 넘어졌겠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 선수는 오 하면서 들어가요. 호주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됩니다. 자, 엄청난 행운이죠. 자,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오히려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부끄러워하죠. 이거 실력으로 딴 금메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펠리칸이 물어준 금메달이라고 하는 비아냥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호주인들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걸 바꿔줬을까요?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지난 12년 동안 이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선수였거든요. 그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상으로 출전권을 따고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죠? 이런 수많은 불운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행운이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온 행운이고
멀리서부터 온 행운이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넘는 불운으로부터 받는 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큰 성공을 내 노력의 결과인 걸 나는 알지만 그걸 우연한 결과, 행운 이런 식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요, 이게 행운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하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불운했는가. 이 불운의 역사를 얘기해주면 그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너한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 거래 효용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자, 두 개의 게임이 있어요. 게임 A, 92%의 확률로 12만 원을 딸 수 있습니다. 8%의 확률로 24만 원을 잃어요. 게임 B, 17%의 확률로 79만 원을 땁니다. 83%의 확률로 5만 원을 잃어요. 두 게임 중에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A를 마음에 가지만 실제로는 B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도전해보고. 야, 이게 양다리를 거치시네요. 저는 A 할 것 A,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확률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둘 다 똑같은 확률이다. A를 선택하나 네, A. 선택하나. 네, 좋습니다. A를 네. 하겠습니다. 저도 A. A.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보면 거의 한 80% A 하겠다고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게임 A든 B든 하시려면 입장권 사셔야 돼요. 게임 A를 하기 위한 입장권 가격 얼마까지면 사시겠습니까? 13만 원이요. 그럼 바보죠. 딸 수 있는 돈이 1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12만 원 미만을 부르겠죠. 자, 그런데 게임 B를 하기 위한 입장권 가격 얼마까지면 사실래요? 이러면 이런 분들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표정이 사행성직게 변하시면서 야, 인생 뭐 있냐? 20만 원이라도 한번 해볼래? 이런 분들 나올 수 있겠죠. 왜? 따기만 하면 거의 80만 원을 따지 않습니까? 79만 원. 네. 고르라고 하면 A를 골라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쓸래? 라고 하면 B에다가 돈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합니다. 둘 모두 선호도의 표시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은 선택하라고 하면 확률밖에 안 봅니다. 실제로 아이트래커라는 장비가 있어요. 아이트래커라는 장비는 안구 운동 추정 장치죠. 그래서 1초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가를 막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처럼 물어보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시선이 어디 맺히냐? 저 92%에 이렇게 계속 맺힙니다. 92, 92, 92, 92, 92, 92, 92, 92 맺혀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쓰실래요? 라고 하면 이 확률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구 고정점의 95%가 이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이렇게 맺히다가 한 0.1초 정도 살짝 위에 가서 12만 원에게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얼마에 쓸까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가져오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자,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쓸 세월, 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더 모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모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뭐 할지 결정하라고. 어떻게 살지 결정하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저보다 젊은 분들은 저보다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확률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분들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쓸 용의가 있습니까? 영어로 willingness to pay라고 합니다. WTP. 근데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willingness to accept. 어느 정도 가격이면 이걸 나한테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데 저 이거 5천 원에 주시면 안 돼요. 6천 원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보다 항상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 최저 금액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이 결정하냐는 거예요. 의외로 시간이 결정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5천 원에 해당하는 초콜릿이다. 그리고 5천 원에 해당하는 머그컵이다. 학생들한테 무작위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열의 9이 이래요. 머그컵 받은 학생들은 초콜릿이 더 좋은데. 초콜릿 받은 학생들은 나 머그컵.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바꾸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수업 끝나면 바꾸고 싶다는 사람 다 바꿔줄게. 그럼 75분 강의하는 동안 이 친구들은 자기 책상 옆에 머그컵이나 초콜릿을 놓고 보면서 수업을 듣겠죠. 자, 75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바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20%도 손 안 듭니다. 75분 강의하는 동안 내 옆에 공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더 낮은 가격을 부르고 파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건 내 옆에 있었던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용이 지불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얼마에 팔 거냐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만큼 상당히 뒤로 나중에 가격을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만큼 혹은 어쨌든 일정 시간만큼을 이제 판다는 생각을 해야만 그 사람은 WTA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걸 저희 심리학에선 gentle persuasion, 즉 공손한 설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페이먼트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에요. 페이먼트 뭐예요? 지불이죠. 디커플링은 커플을 분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놀이동산 가시면 탈 때마다 돈 내세요. 아니면 자유이용권 끊으세요. 자유이용권을 훨씬 더 많이 끊으시죠. 이게 바로 페이먼트 디커플링 하는 행위예요. 페이먼트 커플링은 뭐예요? 탈 때마다 돈을 내서 지불과 내 행동의 즐거움을 커플링 시키시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이런 경험 하셨거든요. 자유이용권 끊고 쭉 하루 동안 뭐 이게 놀다가 나오면서 아이씨 괜히 끊었네. 자유이용권 가격보다 덜 소비했다는 거예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으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다음에 가면 여전히 자유이용권을 끊을까요? 이걸 실제로 여행 상품에 최초로 결합시킨 게 바로 클럽 매드입니다. 파타야 3박 4일에 얼마? 그렇죠? 방콕에 얼마? 정액제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번 다녀본 사람들이 있겠죠. 할 때마다 돈 내요. 먹을 때마다 돈 내고 탈 때마다 돈 내요. 대략 20% 가까이 비용이 절약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행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소비의 즐거움이 비용의 고통에 갉아먹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낸 정액제로 다녀온 사람도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먼트 커플링을 시켜야 되죠. 페이먼트 커플링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 쓰실 때마다 문자가 오죠. 당신 방금 전에 7,500원 썼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썼던 금액을 누적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7,500원을 썼지만 그 7,500원 승인 밑에 237만 원이라고 하는 울트라 커플링이죠. 완벽한 커플링을 만들어서 돈을 덜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써야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돈을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사람으로 하여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히려 큰 돈이 역효과를 냅니다. 오히려 작은 돈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것의 태도에. 195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의 레온 페스팅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기념비적인 연구 하나를 하죠. 스탠포드 학생들한테요. 정말 재미없는 일을 시켜요. 실타래에 계속 실을 감는, 계속 실만 감는 거를 1시간 시킵니다. 너무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몰래카메라가 시작됩니다. 순서 기다리고 있는 다음 학생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해요. 그 거짓말은 당연히 뭐였겠어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 거짓말을 해주는 대가로 20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절반의 학생들은 그 거짓말의 대가가 단 1불이에요. 1불. 자, 그러면 어쨌든 양쪽 모두 부탁을 받았으니까 20불 받은 학생들이든 1불 받은 학생들이든 거짓말을 했겠죠. 재밌어 이러고.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거짓말했던 학생들을 다시 불러서 지난 일주일 전에 했던 그거 재밌었어? 그러면 20불 받고 거짓말 학생들은 미쳤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 절대 안 합니다. 일불 받고 거짓말 학생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나와요. 야, 재밌었냐? 은근히 묘미가 있던데요. 심지어 다시 해볼래?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너 왜 거짓말했어? 친구한테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한테 거짓말했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도 20불 받아봐. 야, 그렇게 큰 돈 받는데 잠깐 거짓말하는 게 어때? 대학생한테 20불이 얼마 큰 돈인데.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20불은 큰 돈이라서. 1불 받은 학생한테 너 왜 거짓말했어? 1불 받으려고 거짓말한 사람들일 순 없잖아요. 내가 이 작은 돈 가지고 거짓말했다면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없게도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재밌더라. 재밌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교수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하나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욕구의 강도예요. 수면, 중요한 욕구잖아요. 잠 안 자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섹스 없으면 큰일 나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멸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사망 원인들의 대부분이 저기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Y축은 뭘까요? 세상이 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방해하는 정도예요. 세상이 야, 충족시키지 마, 포기해 라고 강요하는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한다고 방해하는 세상은 없잖아요. 해, 계속 해. 방해 안 합니다. 예. 그런데 담배는 이제 꽤 방해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요 부분에 있는 욕구들이죠. 제일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자꾸 조절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수면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비어 있죠. 그게 바로 여가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제일 안 썼냐는 거죠. 여가에.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미디어 시청, 술, 식욕, 커피, 일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건 마다하지 않지만 내가 여가를 즐기는데 돈을 쓰면서도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불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가에 돈을 쓰셔야 되는 건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는 욕구들입니다. 돈 많으면 좋잖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죠. 부자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봐도 부자가 더 행복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자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녀분이 딱 태어나서 이제 아빠랑 얘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네? 따뜻한 사람이더라, 차가운 사람이더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따뜻한 사람. 노력해라, 일확천금을 노려라. 어떻게 사시겠어요? 물론 노력을 하다가 일확천금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아빠도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인생 한 방이다. 야, 다 필요 없어. 언젠간 한 방 터뜨리면 되는 거야. 이러면 타짜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큰 부자들이 아이와 말을 하면서 많이 가르치는 게 남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을 잘못 믿어서 무언가를 뺏기면 너무 크게 잃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건 평범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 가지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 뭐세요? 복권? 복권이죠. 네. 복권 당첨되면 뭐부터 바꾸실래요? 집? 차? 복권 당첨자들의 절대 다수가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다른 가족들이죠. 형제, 자매, 부모들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워서 중요한 사람들 순으로 먼저 의심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이클 캐롤은요, 영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45억 당첨된 사람입니다. 6개월 만에 지인들을 다 떠내보내고요. 그 자리에 누구랑 친구들이 되냐? 사기꾼들이랑 친구가 돼요.
그래서 갖가지 기행을 저지릅니다. 새로 산 집에 심지어 카레이싱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 세계 모든 비싼 차를 거기서 부딪히면서 깨부시면서 논사는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 저 145억 당첨자가 지금 월급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받는 청소하시는 분이 됩니다. 저 마이클 캐롤은 조금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왜? 의심하는 형벌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좀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기울기는 줄어들어요. 완만해지죠. 그래서 미국 달러로 거의 7만 불 정도가 되면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돈이 많아져도 행복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7천만 원이 상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8만 불짜리 9만 불 혹은 10만 불 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조금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8만 불에는 더 불행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나라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행복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곡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뭔지 압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들을 존경 안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부자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강자다. 나 그러니까 고개 숙여야 된다. 아, 우리나라는요. 네. 돈 별로 없어도 명예회장, 아, 저 별거 아니야. 다 쟤예요. 다 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그러니까 더더욱 돈보다 다른 요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제 지도 교수인 유태인 아트마크명 교수가 자녀들한테 이 위시리스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보고 아, 참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봤습니다. 아이가 5살일 때 제 지도 교수가 이 루카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루카스야, 너 지금 오늘 1,000불이 생기면 너 그걸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루카스가 물어봅니다. 1,000불이 뭐예요? 1불이 1,000개가 있는 거야. 1,000개가 뭐예요? 1불이 100개 있는 건 알지. 그게 10개가 더 있는 거야. 자기 생애 최대 금액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불을요, 어떻게 쓸지를 이틀 동안 글짓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친한 마이클한테 눈깔 사탕 3개. 그렇죠? 우리 엄마 좋아하는 쿠키 6개. 계속 해요. 루카스가 5살 때 좋아하는 거였어요. 다음 해가 되니까 6살이 된 루카스한테 이제 루카스야, 너 5,000불이 생기면 뭐 할래? 라고 1년 후에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100불이 50개예요? 또 이러면서 적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20살이 훨씬 넘은 아이들이 됐지만 이걸 지금도 자기 아들 루카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수십 페이지의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내일 당장 복권에 당첨돼도 파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친구들이에요. 위시리스트가 뭐겠습니까? 돈에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 돈의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일 때 나는 심지어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도 파산되지 않을 정도의 나의 인생의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당장 큰 돈, 즉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1시간만 투자하셔서 내가 그걸로 뭐 할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이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